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훈입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6일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시작되고요. 최근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선거는 내일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선거가 이렇게 코앞인데 민주당의 극심한 내부 논란이 연이틀 국민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발단은 그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였습니다. 어제도 선대위 회의에서 박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586 세대 운동권 정치인들의 퇴장을 재차 공개 요구를 했고,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586 세대 의원들은 박 위원장에게 지도부 자격이 없다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다른 586 의원들도 불편한 기색은 역력했는데요. 사과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시점이 잘못된 것인지,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개방이 됐죠. 2주 만에 40만 명 이상의 청와대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대통령의 사적 공간인 관저와 또 집무실이 있는 본관 내부도 국민들에게 개방이 된다고 합니다. 사전에 공개가 된 모습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목요일 신통방통 광고 후에 시작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기념품 1호로 제작된 대통령 손목시계가 공개됐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으로 자세하게 만나보죠. 자, 이렇습니다. 동그란 바탕에 하얀색 판, 그리고 봉황과 무궁화가 그려진 이 로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자필 사인이 담겨있는 앞모습과 뒤쪽에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까지 적혀 있습니다. 검정색 가죽끈이 부착되어 있는 시계 기념품 1호가 어제 공개가 됐고, 남성용, 여성용 따로따로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시계 저는 오늘 찾지는 않았는데요. 사고 안 대통령 시계는 항상 뭐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이제 가장 큰 선물이죠. 그리고 저 시계를 받고자 이제 줄 서는 게 역대 정부의 모습들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저렇게 모양 만들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라고 하겠죠. 도와준 분들 많이 이제 시계 선물을 하게 되는데, 네. 시계 받는 분들은 영광으로 생각하죠, 다들. 저게 구매는 안 되죠. 구매는 안 됩니다. 구매를 해서 주는 건 아니고 네. 대통령의 이제 기증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모양이 선물이죠, 이제 선물.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뭐 끈의 색깔만 조금 다를 뿐,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시계랑 윤석열 대통령의 시계가 그렇게 비슷한 큰 것 차이가 같은데. 있지는 예.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계 모양도 뭐 동그란 모양은 뭐 똑같고요. 뭐 메탈로 되어 있는 것이 좀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다르진 않은데, 시계를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꼭 1호 기념품으로 시계를 제작하는 이유는 혹시 있습니까, 김경진 의원님?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냥 생각을 해보면 시계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24시간 몸에 지니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과 매우 가까운 제품이고, 사실은 또 사람이든 조직이든 네. 국가든 우리가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그 임기 기간 중에 네. 얼마만큼 국가를 위해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가느냐, 이런 부분, 그 시간을 나와 함께 하자, 그런 의미 담겨 있지 않을까, 그냥 아침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손목을 잡다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시계의 의미도 그런 의미 아닌가 싶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같이 함께 가자, 손잡고 가자. 보통 이제 손잡을 때 손목을 잡고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간편하면서도 상징적 의미를 줄 수 있는 게 시계죠. 네. 그런 의미에서 1호 기념품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들은 시계를 항상 만들어 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황교안 전 권한대행도 시계를 만들었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 어찌됐든 시계가 공개됐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저러한 시계, 관심이 굉장히 높은 대통령 시계를 받은 1호 귀비는 취임식에 초청이 됐던 국민희망 대표 이시빈이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초대를 해서 직접 시계도 채워주면서 고마움을 전했는데요. 그 모습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취임식 날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 끝나고 여러분들 좀 한 분 한 분 얘기도 좀 듣고, 그래서 뭐 간단하게 도시락도 좀 같이 하고 이러려고
마침 이게 기념품이 처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1호로 받으시는 겁니다. 하여튼 그 취임식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열심히 할게. 그럼 뭐 대통령 집무실이라 그래서 좀 이렇게 의리의리할 줄 알았는데 다른 데랑 똑같죠? 자, 또 이거 뭐 숫자 이런 거 빼고 심플하게 만들었는데 제가 저쪽에 앉고 이쪽 연구소로 가보니까 원래 제가 사무실에 소파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이게 원래 없었는데 정상회담 하는데 원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소박하고 아름답다. 표현하고 싶습니다. 막내 강아지. 일하시다가 네, 일하다가 한 번씩 가야. 저도 와본 적도 있으니까. 여기 아직은 안 와봤어요. 나중에 와서 한번. 근데 여기 와서 오줌 쌀까봐. 네, 뭐 여기 와서 오줌 쌀까봐 아직 애완견들은 데려오지 못했다. 그리고 20인의 그 국민 대표들 중에서 오영숙 씨의 얘기가 또 눈에 띄었는데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일단 소박하고 아름답다라는 표현했습니다. 그 청와대의 모습은 뭐 침실만 해도 80평이고 굉장히 으리으리한 모습이었는데 반대로 이제 용산 집무실은 좀 소박했다. 그러나 아름다웠다라는 네. 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그 맥락을 좀 짚어보면 이제 청와대 집무실도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사진으로 본인도 접했는데 굉장히 일단 규모가 크더라. 근데 용산 집무실을 실제로 와봤더니 용산 집무실은 그야말로 좀 오피스 빌딩이처럼 네, 네.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소박하고 또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그 의미도 담겨 있으니까 좀 아름답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 용산 집무실 이 구석구석이 개방돼서 이 언론에 공개된 건 어제가 사실상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이 토리와 써니의 사진은 있는데 또 김건희 여사의 사진은 없어서 가족 사진은 없고 이제 강아지들과 찍은 사진만 또 두셨구나 이런 부분이 또 소소한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가 개방이 됐고요. 영빈관과 춘추관 개방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청와대 본관과 관저까지 국민들에게 개방이 됩니다. 그동안 감춰져 있던 청와대 내부 모습도 여러분께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대통령이 머리를 정리하는, 두발을 정리하는 이발소의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욕실 안에는 저렇게 사우나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은 또 김정숙 여사가 과거 이제 화장을 하고 또 머리를 했던 그런 미용실의 역할을 했던 그런 공간인데요. 저런 관저 내부의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곳곳에 어떤 그림이라든지 또 어떤 문양이라든지 분위기를 이제 느낄 수 있는 내부의 모습도 앞으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대 영부인의 사진도 저렇게 쫙 걸려 있다고 하는데요. 한쪽 벽면에는 뭐 김정숙 여사의 사진까지 쫙 11분의 역대 영부인의 사진이 공개가 앞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 이제 여러 가지 바로 집무실입니다. 이곳이. 자, 집무실이 이제 책상이 다 치워진 상태에서 공간만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요. 앞으로 저것도 국민들께서 직접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어찌됐든 관저와 그리고 본관이 공개가 되면서 청와대에 조금 더 국민들이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일단 공개가 되면서 공개가 될수록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관저의 연면적이 6,000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6,000제곱미터 사실 상상이 잘 안 가는 그런 규모이긴 한데요. 너무 크지 않은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건 뭐 청와대라는 건물 자체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만들어졌던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우리가 흔히 많이 부르는데 제왕적 공간이었던 것은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그 공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뭐 그게 크게 역사적으로 흘러오면서 뭐
뭐 집무실을 작게 만든다거나 이런 네.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예, 좀 숨겨져 있었던 그런 면모들이 이번에 공개를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드레스룸도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 드레스룸에 지금 옷장이 18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보시는 벽 쪽에 붙어 있는 드레스룸 옷장 말고 하얀색 저 옷장은 이번에 김정숙 여사가 사용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다시 새롭게 들여놓은 옷장들이라고 하는데 저게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최근에 또 논란이 됐었던 그 드레스 네. 옷값과 관련해서 옷이 얼마나 많으면 옷장을 저렇게 많이 더 들여놓을 수밖에 없었느냐는 좀 지적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저의 드레스룸도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이제 예전에 배치됐던 이 농 이외에도 새로 들여놓은, 왜냐하면 이 디자인 자체도 다르고 이게 굉장히 최근에 이게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들여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옷장 18개가 새로 설치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도 이게 여러 관저의 구석구석을 좀 보면서 이 드레스룸의 이 부분은 되게 새 것 같다. 이 김정숙 여사는 또 옷 논란이 뭔가 좀 있었기 튀죠, 때문에 분위기가. 이 규모도 사실 18개 칸이라고 하면 적은 건 아니어서 이 부분을 또 연상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이 계시겠구나라고 이제 저 또한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 또 김정숙 여사 옷과 관련해서 막 대비가 되고 있는데 일단 지나간 부분은 또 지나간 대로 또 공개된 부분과 관련해서 즐기실 분들은 또 즐기시는 대로 이렇게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옷값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시민단체가 제기를 했고요. 당시에 일부 승소했지만 공개를 거부하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입장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특수활동비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공통된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임기 말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최근에 그 김건희 여사의 옷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옷이 과거에 입었던 옷을 다시 입는 그런 모습들도 사진에서 많이 포착이 되고 이제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김정숙 여사와 비교되니까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옷이나 의류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더 큰 건 네.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김정숙 전 영부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옷을 뭐 사비로 얼마나 샀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밝혀내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넘어가는 그런 주제가 됐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거쳐가지고 더더욱이나 대통령 부부의 옷차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더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한 두 가지의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한쪽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이겠죠. 네.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 부부와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이걸 주목해서 옷을 또 이렇게 검소하게 입는다라는 걸 강조하는 쪽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여론은 어떤 그런 당파적인 맥락이 아니라 그래도 앞으로 조금 더 검소한 옷차림을 하는지 한번 더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또 지켜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맥락을 떠나서 김건희 씨라든지 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또 그런 여론들을 앞으로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상황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대통령에 관련된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 공개와 관련된 얘기를 좀 저희가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지방선거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앞에 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좀 내부 분란의 어떤 상황들이 공개가 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지금 집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신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그제 긴급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서 어제 선대위 회의에서 다시 한번 586 의원들의 용퇴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박홍근, 윤호중, 김민석, 586 의원들의 대표적인 그런 의원들인데 이들의 면전에서 이제는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할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도부와 상의하고 말을 하라라는 식의 비판도 나왔고요.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상임 비대위원장은 책상을 쾅 치고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진 의원들이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자 박 위원장도 물러서진 않았습니다. 강단 있게
그럼 날 왜 여기에 앉혔느냐라고 서로 간에 고성이 오갔다는 얘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성재 의원님, 민주당 분위기가 왜 이렇게 무거워진 겁니까? 역대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잖아요. 네. 패배한 정당이죠. 패배한 정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어려움에 처해요. 어려움에 처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우리가 얘기하는 좀 전문 용어로 하면 노선 투쟁이 있는 거예요. 노선 투쟁. 방향에 대한 그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민주당에 대한 부분이 국민의 시선이 좋지 않으니까 사과부터 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가고 책임이 그럼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논을 먼저 하자라고 하는 게 박지원 위원장의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한쪽 저는 이제 요 생각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오히려 다른 분들도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가 너무 이제 과거에만 매몰되다 보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단결과 단합을 통해서 6월 1일 지방선거에 좀 더 다가가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 좀 더 돌파성 있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 또 획기적인 어떤 전환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의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박지원 위원장의 생각이 다른 거고 저는 6월 1일 지방선거 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의 차이? 거기서 확인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사과하는 것은 뭐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시점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시죠. 아니 이제 사과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대선에 이미 패배하고 수많은 사과를 했단 말이죠. 사과를 했고 아픔이 있는 거고 그러면 계속 과거에 머물러서 사과만 할 것이냐. 우리가 당장 내일 모레 일주일 앞으로 나온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돌파성이 있고 공격적이고 도전성을 가지고 6월 1일 날 돌파를 해야 되는 건데 대선 패배에만 머물러 있단 말이죠. 사과의 어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사과는 분명히 하고 반성도 하지만 더 네.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은 진단을 오히려 더 사과와 성찰에 비중을 둔다. 무게 중심을 거기에 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 선대위 회의의 모습, 분위기를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당 쇄신에 대한 대국민 서약을 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박홍근 공동선대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당연히 건의할 바를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팬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것은 극복해야 하나 권리당원의 권리 증진이라는 내용 또한 있어 왔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지도부 일방 또는 개인의 독단적 지시에 의해서 처리되는 수준의 정당은 이미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그리고 지도부가 서로 비공개 회의에서 주고받았던 화면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 화면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일단 책상 치고 나간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지도부 자격이 없다. 이게 무슨 지도부냐라고 호통을 쳤고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박지원 당신 개인으로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퇴장했습니다. 그리고 전해철 의원도 지도부와 상의하고 공개 발언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꺾인 사람이 상의하고 발표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리고 충분한 상의를 그동안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럴 거라면 나를 왜 여기에 앉혔느냐. 굉장히 서로 날이 선 반응들이 오고 갔습니다. 고성도 오고 갔고 바깥에 있는 기자들에게도 소리가 다 들렸다고 합니다. 김경진 의원님, 네. 민주당이 저런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어떤 노선에 관한 강렬한 의견 대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문제의식이 지극히 타당하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지 네.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선거 결과는 0.7% 차이였는데 지금은 왜 정당 지지율 차이가 그렇게 나고 있는지 그다음에 서울시장 선거의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또 개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네. 여론조사 수치는 왜 그렇게 나오고 있는지 민주당 내부에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와 관련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한 시점에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과거의 전통적인 습관 또 민주당 안에서 또 대한민국 정치계 안에서는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뺀 나머지 분들은 전부 이미 기득권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득권 세력들이 본인의 어떤 기득권적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어떤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비대위 회의 후에 기자들을 만난 윤호중, 박지원 두 공동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떤 얘기라면 좀 고성이동 고성이동이요. 비공개 회의에서 따로 어떤 말씀 해주신 게 있으니까요. 오늘 박지원 위원장님 발언에 대해서. 그 발언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네. 앞으로 선대위 운영에 대한 이야기는 새로운 관련해서 그 이후에 좀 논의를 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안에서 좀 고성이 들리던데. 서로 어떤 말씀 비공개해서 나누셨는지. 논의는 없었나요? 비상징계라든가 586 용태 관련해가지고. 네, 제가 따로 답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징계안 관련해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가야 돼서요. 한마디만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자, 그리고 86세대의 용태론과 함께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를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민주당의 상태는 최강욱 의원의 징계는 지방선거 이후로 하자라는 게 정해졌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도 좀 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목소리도 좀 확인해 보시죠. 잘못된 팬덤 정치 끊어내야 합니다. 검찰개혁 강행만이 살 길이다. 최강욱 의원 봐주자라는 식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대선 전에 징계 절차를 마치라는 비대위원장의 요청에도 선거가 끝난 뒤인 6월 20일에 차기 회의를 개최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비대위의 비상징계 권한을 발동해서라도 최강욱 의원의 징계 절차를 합당하고 조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각종 현안들이 현재 당의 윤리심판원에 계류되어 있는 것을 들었고 그 부분이 절차와 당헌 당규와 당사자의 소명 등을 거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비상징계 관련해서도 말씀이 없었나요? 예. 비상징계 관련 논의도 더 이상 없었어요. 아니 그거는 그 사안이 윤리심판원으로 넘어가 있는 거고 그렇게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를 넘긴 것도 비대위 의결 사항이에요. 박지원 위원장이 신속히 처리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럼 개인 의견인가요? 그렇죠. 김수희 평론가님, 지금 보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뭐 586 용태론이라든지 팬덤 정치의 어떤 그 벗어나야 된다는 메시지 그리고 최강욱 의원의 징계 이야기까지 전혀 지도부에 먹혀 들어가고 있지가 않네요. 네, 바로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바로 먹혀 들어간 것처럼 보이면 또 짜고 치는 쇼 아니냐 이렇게 보일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박지원 위원장이 급습을 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원론적으로 정석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상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네. 뭐 대국민 사과 호소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박지원 위원장 본인의 뜻을 펼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습적으로 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저는 선거 전략으로 놓고 보더라도 박지원 위원장의 저런 행위는 필요한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네, 사실 오늘 그 중앙일보의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 인터뷰가 실렸는데 네. 양승조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지역 내 실망에 대해서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 탓이다라고 하면서 조국 사태부터 검수완박 강행까지를 양승조 후보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해야 될 얘기인 거예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지역 일선에 있는 후보들이 얘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중앙에서 누군가는 넓게 쳐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박지원 위원장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저는 박지원 위원장이 이 행보에 대해서 민주당이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냐가 이번 지방선거의 최후의 바로미터가 될 거다.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거다라고 봅니다.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의 문제보다는 이제 정당의 어떤 건강성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위원장이 생각한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지도부 입장도 분명히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정당 내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패배 후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을 때 사실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정당의 일정들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건데 네. 과거에 그냥 대선의 패배의 원인만 분석하다 보면은
책임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책임은 분명히 지게 되는 건데 대선 패배 자체가 책임이 진 건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따라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가기 시작하고 누구를 또 거론하기 시작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파란이 일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박지원 위원장이 이제 문제 제기한 부분은 또 논의가 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이 또 탈바꿈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당 내에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저는 건강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도 무조건 당연히 이제 지도부고 그 지도부의 목소리가 다른 지도부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아마 강성 지지자들의 눈치를 좀 본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강성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어떤 요구를 기존의 의원들이나 지도부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걸 증명하는 것으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꽤 많다. 무시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뭐 사과에 담은 내용은 너무나 공감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그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지는 상당히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장에서 뛰는 후보들로서는 사실상 많이 좀 맥이 빠지는 그런 기자회견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북돋아주기보다는 뭔가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공개적으로 이런 언급을 했을 때 이게 선거 앞두고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될 수 있는 민주당의 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586 용태론을 이야기했는데 586의 맏형인 지금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장의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이게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수기를 거쳐서 질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든지 그러면 본인이 이 발언을 했을 때 이게 내부 분열로 비치고 언론에서 그렇게 진단하는 것까지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전 정치적으로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민주당 지지층이 좀 실망감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뭐 민주당 당원도 아닌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대단히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조심스럽기는 한데 최근에 한 3, 4년간의 일련의 흐름 속에서 민주당이 정말로 큰 오판이나 잘못을 한 게 저는 한 3가지쯤이 눈에 보여요. 첫째는 조국 사태. 그때 취했던 민주당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나 태도, 자세. 그게 결국은 정권 교체로 갔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분은 더더욱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왜 대통령 후보를 이재명 후보를 뽑았을까? 다른 더 좋은 선택지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논란이 많은 후보를 민주당은 왜 당원들은 그런 선택을 했었을까? 그다음에 세 번째,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또 전문가들도 반대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그렇게 무리해서 강행을 했을까? 이 3가지 흐름을 보면 집단으로서 민주당이 과연 평균적인 상식에 입각한 사고와 판단을 하는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근본적으로 있는 거고 그 집단으로서 민주당의 그 문제가 발현된 이 3가지 지점 속에서 결국은 586의 어떤 속성이 거기와 잘못된 어떤 결합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외부자 입장에서 정말 이건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그래서 민주당은 이 3가지 큰 굵직한 흐름을 가지고 한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토론과 토론 또 내부적인 성찰과 성찰이 필요해야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민주당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치는 이제 과정이죠.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어려운 점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저는 민주당의 어떤 뭐 비판 어린 목소리가 있지만 저는 앞으로 좀 더 건설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한 건강성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뭐 지도부도 있지만 지금에 있는 의원들 자체가 그런 역량들을 갖춘 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우리 지방선거에 나오는 훌륭한 일꾼들이 있는 거고 또 더 지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 또 정당 내에서의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바로 설 수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이 거듭 사과만 하기보다는 지금 박선정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과만 하기보다는 일단 지지층을 좀 결집시켜서 선거를 일단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과를 했던
그러면 또 시점과 어떤 내용에서는 조금 더 박지원 위원장의 어떤 얘기들이 더 민주당 지도부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박지원 위원장의 어떤 입장이 조금 더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박 위원장의 소신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을 하고 있고 당내에서 이러한 민주당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힘은 박 위원장을 민주당이 토사구팽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 그 목소리는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왜 선거 며칠 앞두고 이런 혼란을 겪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586이 용퇴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에 대해 가지고 대안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막연한 용퇴로는 그러면 586이 용퇴하고 나면은 김남국, 김용민 그리고 고민정의 세상이라는 건데 뭐 그게 대안이라면은 그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86 물러나 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다음에 민주당을 이끌 사람들은 김용민, 고민정, 김남국인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저 이준석 대표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그러는데 이준석 대표의 색깔을 다시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건강성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준석 대표의 충원과 고원에서 나왔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국민의 마음을 결속시킬 수 있는 힘으로 갈 수 있었던 계기였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어느 날부터 지금 청와대가 아니죠. 지금 용산에 조아리는 모습으로 가고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의 독주의 모습,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여기서 쓴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의 색깔을 잃었을 경우에 국민의힘의 모습은 앞으로 건강성을 잃는 정당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지금 예전에 박지원 지금 위원장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을 갖고 있었을 때 국민의힘이 건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는 과거의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지금 권력에 아부하는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저는 당대표로서 정정당당하게 인선의 문제라든가 청와대 인선 문제, 내각 인선 문제, 비리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쓴소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소리는 어디 갔습니까? 오히려 박지원 위원장한테 지금 배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다시. 알겠습니다. 저도 남의 정당 비판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 걱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저도 이준석 대표 말씀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말씀을 하나만 좀 드리면 이건 민주당 잘 되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민주당에도 좋은 인재들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조국 장관 사태 있었을 때 김영 전 의원 같은 분 같은 경우 그분이 했던 말들 한번 복귀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들이 있어요. 김혜영 전 의원 같은 좋은 분도 계시고 사실은 저는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같은 분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훌륭한 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박성준 의원님도 사실 벌써 책 쓰신 거 저는 이렇게 정독해서 읽어봤거든요. 새 시대를 이끌어갈 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무슨 고민정, 김용민 뭐 그런 분들만 계시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어쨌든 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본질적인 아마 집단으로서 성찰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인물들이 민주당 내에서 탄생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여론조사를 공개할 수 없고 이제 앞으로는 일주일 전 나온 지금 보여드리게 될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앞으로 일주일을 저희가 예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승부처 인천 계양을의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인천 계양을 후보 지지도 42.5 대 42.7. KBS가 의뢰했고 한국리서치가 지난 5월 23일부터 24일 이틀 동안의 여론조사를 돌린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시죠. 중앙일보 의뢰, 조선은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고 기간은 똑같습니다. 45.5 대 44.3. 보신 것처럼 정말 초박빙의 상황입니다.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여론조사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관련해서 신문 보시죠. 자, 여론에서 판세 불리하자 믿지 못하겠다는 민주당입니다. 지지자들이 지금 응답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선 패배 이후 실망했다. 응답에 응할
기운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고 그래서 결국 통화를 여론조사 기관에 돌리다 보면은 결국 받는 사람들은 보수 지지층들 뿐이었을 것이다. 그쪽이 훨씬 더 많이 응답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어찌 감히 무명인 윤영선 후보와 대선 후보까지 출마했던 이재명 후보와 박빙의 승부가 나오겠느냐 믿지 못하겠다라는 분위기입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여론조사는 물론 여론조사일 뿐입니다만 그래도 무시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보통 여론조사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이라든지 집단이 어떻게 흥하느냐 혹은 망하느냐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망조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뭐냐면 여론조사 결과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조작이네 아니면 그 기관 처음 들어봤다. 나한테는 전화 안 오는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집니다. 예, 그래서 여론조사를 탓하면 안 되는 그런 것이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를 했던 응답자들이 조금 응답률이 낮다거나 이런 가능성은 있는데 네.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응답을 안 할 정도로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할 정도가 됐다면 그 사람이 진짜 지지자인가? 예, 이것도 지지가 엄청나게 이완이 됐거나 아니면 지지 대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말을 하더라도 응답을 안 하신 분들이 앞으로 더 투표장으로 들어오실 텐데 그분들의 마음을 얻어서 나아가겠다 이렇게 했다라면 그건 좋은 자세겠지만 여론조사를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해서 없어 보이는 태도인 거죠. 예, 그런 말들은 이제 선거를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추세를 좀 봐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추세에 대한 부분은 좀 인정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정권 안정론과 견전을 했을 경우에 안정론의 한 10%, 12%가 이제 우위에 있어요. 지금 보면. 네.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을 봤을 때 한 10% 정도가 지금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고요. 그렇죠. 또 이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봤을 경우에 그전에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았다. 지금 한 10에서 12%.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수치로 봤을 경우에는 한 10에서 12%가 분명히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로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추세를 인정을 하는데 네. 더 나아가서 뭐를 좀 봐야 되냐면 응답률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선거라든가 총선 같은 경우는 응답률이 굉장히 높고 네. 또 하나는 내가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론조사에 맞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90% 이상이 높죠. 근데 역대 지방선거라든가 보궐선거의 경우는 거의 틀렸어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지방선거 같은 경우나 그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응답률 자체가 더 낮아지고 네. 내가 적극적인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맞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또 하나 더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면 그러면 응답을 하는 층이 누구냐 봤을 경우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은 훨씬 더 응답률이 높아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들은 응답률이 낮고 그랬을 경우에 이 여론조사가 과연 맞느냐에 대한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결론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그러면 6월 1일 지방선거에 누가 더 투표장에 가느냐의 네. 싸움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한 예를 들어보면 오세훈 후보하고 정세균 후보가 종로에서 보궐선거했을 경우에 오세훈 후보가 한 16에서 17% 앞섰어요. 여론조사로. 근데 결과론을 까봤더니 정세균 후보가 한 12% 앞선 걸로 나왔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과포집됐을 경우에 그 여론조사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그게 이제 등장하는 건데 이번도 저는 좀 지금과 같은 추세는 인정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예측. 결론은 6월 1일에 공개를 해봐야 알 수 있다. 아직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다. 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자 이런 와중에 이재명 후보의 어떤 동작, 행동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미 변호사님, 네. 지지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 이번에 안 되면 정치 생명 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손동작을 이렇게 좀 네. 했습니다. 예, 제가 뭐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지만 이 장면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사실 좀 과도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 앞뒤 사정을 좀 보면 지금 짚어주신 대로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막 초박빙으로 나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 개항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서 8.8% 정도 이겼던 지역이에요, 민주당이. 대선에서? 네. 그렇다면 거기에 플러스로 이재명이라는 이런 대선 주자급의 정치적 체급이 큰 정치인이 등판했을 때 훨씬 더 격차를 벌릴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공천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윤희숙 뭐 자객 공천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 지역에 터잡고 오랜 기간 거기서 뭐 병원도 운영을 한 그런 후보를 내세우면서 뭔가 구도를 만들어 나간 게 유권자한테 저는 작동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후보 지금 만에 하나 이 개항에서의 승패에 따라서는 본인의 정치적 생명 달려 있는 게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그 맥락을 설명하던 중에 좀 과도하게 보일 수 있는 제스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절박하다는 겁니다. 읍소 전략을 지금 이재명 후보는 하고 있는 건데 대선 때도 이재명 후보는 비슷한 읍소 전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 두렵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 끝내기에는 아직 너무 젊어요. 제가 성남시장 마친 다음에 우리 성남 시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정치인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 정치인이 되어버린 윤영선 후보도 지난 23일 계산역에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그 목소리도 확인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비난받고 있는 그런 반대의 것들이 저희 장점이라고 불륜이나 비리에 연루되지 않고 막말할 줄 모르고 거짓말할 줄 모르고 내로남불하지 않고 갑질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수사받을 일 없다라는 얘기합니다. 이번 선거는 이 범죄 피의자와 공정과 상식의 선거입니다, 여러분. 김경진 의원님, 윤영선 후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대결에서 여론조사는 뭐 박빙이긴 한데 결국은 투표하러 얼마만큼 많이 가느냐, 어느 쪽에서 많이 가느냐. 결국은 이게 정당 지지도는 수치로서는 결정이 났지만 그럼 국힘이 지금 정당 지지도는 대체로 우세잖아요. 근데 네. 이게 얼마만큼 뜨겁냐? 요게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제 느낌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인 미래는 이제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 대선 졌죠. 이번에 본인 선거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간신히 당선이 됐죠. 본인이 출마를 해서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정치적으로 도움이 돼야 이게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이 나온 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지자체 광역 후보들이 더 불리해지고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 내의 전체적인 느낌 아니에요,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일부의 느낌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분석하는 현실 상황은 그렇고 그렇다고 친다면 이재명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영향력은 거의 없는 끝나가는 그 상황이 아닌가. 매우 얇아지는 그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거꾸로 윤영선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일약 지금 전국적인 스타로 발돋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국힘 내부에서는 또 새로운 어떤 기대와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현장에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서 저렇게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얘기는 좀 드려야 되는 건데 지금 뭐냐면 그 민주당 내에서 이제 추후에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정치적인 일정들을 우리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확실한 각을 세우면서 대안적인 모델을 지지할 수 있는 장수가 필요한 거예요. 인물이 필요한데 결국은 이재명 지금 후보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주당 내에 그러한 인물이 부재했기 때문에 다시 불러들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개항에서 당선하고 그 이후에 민주당에 안착이 된다고 하면은 확실하게 민주당의 인물로서 정치적인 입지를 구축하면서 정치 일정을 소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김경진 의원님의 기우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김경진 의원님의 의견은 일단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큰 표차로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다른 지역들, 광역 단체장들과 보궐선거 등에서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승리를 이어가지 못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큰 의미 없을 것이다. 아니다. 당선되면 박성준 의원님은 앞으로 정치 행보에 또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6월 1일, 6일 남았습니다. 선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굉장히 뜨거운 지역구죠. 경기도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자, 41%대 40.6%, 0.4%포인트 차입니다. 물론 다른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차범위 내에서 모두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것으로 여론조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장윤 변호사님, 네. 여기도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역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오차범위 내에서도 정말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은혜 후보로서는 정말 밤잠 못 이룰 겁니다. 이 강용석 후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 때문에. 단일화. 예. 뭐 많이 나올 때는 뭐 두 자릿수대 지지율이 나오기도 했는데 강용석 후보가 이걸 그냥 뭐 상수로 두고 이 1대1 구도로 가져가기는 참 부담스러울 겁니다.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구도를 재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고 네. 아마 김수민 평론가님도 말씀 주셨는데 이게 그럼 1+1이 2의 내지는 3의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강용석 후보가 갖고 있는 이 극우적인 이미지까지 국민의힘이 포용을 해야 되는 거기에 포섭이 되는 구도로 갈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아마 김은혜 후보 개인적으로 이 지역구에서는 이 경기도에서는 승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네. 뒤에는 누가 보더라도 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원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패배하면 그거는 사실 윤석열 정부의 직격탄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서 저는 단일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 단일화의 프레임이 들어가는 순간 김은혜 후보는 이러지도 못하는 자기 함정에 빠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김은혜 후보는 나름의 어떤 정당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의 어떻게 보면 아이콘이 됐고 깨끗한 후보라고 선전하면서 가는 건데 그러면 강용석 후보가 어떤 이미지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미지와 맞습니까? 제가 볼 때. 그랬을 경우에 단순한 그 시너지를 내기 위한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김은혜 의원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제3의 후보를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서의 선거를 치를 경우에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도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와 같이 단일화를 했다고 하면 그 2%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3의 후보의 어떤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포용했을 경우에 그 시너지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네. 거죠. 저는 여기서 뭐냐면 이미 강용석 후보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김은혜 후보는 자기 함정에 빠졌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이미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용석 후보와의 단일화 이슈에 대해서 김은혜 후보, 강용석 후보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하는지 들어보시죠.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개개인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도민과 그리고 당원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쪽에서 뭐 전혀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소극적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정도가 아니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저희 입장에서는 뭐 더 이상 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저희는 처음부터 깔끔하게 그 단일화 조건을 얘기를 했었는데 뭐 전혀 이렇게 수긍한다거나 이런 태도가 없어서. 자, 단일화 논란에 대해서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 후보와 물리적으로 단일화 하지 않더라도 결국 최종 투표일에는 보수 지지층이 김은혜 후보를 찍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얘기를 저희가 조금 하도록 할 텐데요. 대구는 사실은 민주당에게는 험지도 아니고 거의 사지와 가깝죠.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거의 압도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결과부터 보시죠. 자, 민주당은 서재현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17.7%.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 70%를 넘었습니다. 단순히 계산해봐서 한 4배 정도, 3배는 무조건 넘어섰고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자, 김수민 평론가님. 유세를 안 한다면서요. 그 네. 사실입니까? 홍준표 후보가? 예, 제가 사실 대구 경북 출신이기도 하고 네. 왔다 갔다 언론에서도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미 현지에서 공천이 확정됐을 때쯤부터 네.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밖으로 도는 게 좀 줄었다. 줄었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홍준표 후보 개인의 스타일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미디어에서 굉장히 능수능란한 발언을 하는 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반면에 좀 이렇게 오프라인 스킨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에서는 조금 약한 부분이 또 없지 않아요. 그게 드러났던 게 2012년 총선 때
동대문이었죠. 그때 지역구에서 민병두 민주당 후보하고 이제 맞붙었었는데 민병두 후보는 뭐 안 들어간 건물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제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이미 선거운동 전에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근데 홍준표 후보는 의외로 좀 샤이한 성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선거운동 이제 어차피 이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줄어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홍 후보도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사실 대구시장으로 유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제 대구 FC 문제하고 대구의 제2의료원 문제가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보면 제2의료원 관련해서는 이게 같은 당의 권영진 대구시장이 추진을 하던 거였고 그리고 다른 그 대구시장 후보들 다 협약에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유독 홍 후보만 참여를 안 하고 있어서 혹시 의료원 이것이 엎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역사회에 좀 우려가 있고 대구 FC에 대해서도 이제 본인이 기업 구단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이제 경남 FC도 좀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구 FC 팬들의 좀 이 신경이 예민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 대구의 시민사회에서는 권영진 시장이 벌써부터 그립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홍 후보께서 대구시장이 되셔가지고 좀 무난하게 원활하게 시장을 펼치시려면은 이제 선거운동 단계에서부터 본인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불식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준표 후보 뭐 누가 봐도 대구시장이 될 그 지금 현재 상황인데 지금 김수일 평론가의 옆에서 보니까 웰빙 선거네 웰빙 선거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들이 저희는 비판들이 있긴 합니다. 시민들에 대한 물론 예의가 아닙니다 저거. 본인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뭐 이런 비판도 있다라는 걸 좀 감안해서 당선이 된다면 더 많이 또 부지런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이제 지방선거 사전투표일 바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여야 각 당에서는 정말 사전투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편향된 언론 환경과 정확하지 않은 여론조사도 국민의 선택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민주당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낙관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선 지역이라도 투표에서는 혼전 양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루의 투표가 3일의 투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이겨야 승리의 쐐기를 박을 수가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원래 사전투표에 좀 힘을 실어왔었고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에 대해 좀 부정적이었는데 지난 대선 때부터는 이제 사전투표의 중요성이 좀 높아지면서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의 동료를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일부터 이틀간 그리고 6월 1일 본 투표일까지 3번의 투표 기회가 있으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투표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윤 정부의 인사 이슈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경제수석을 맡았던 윤종원 전 수석을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조정실장으로 내정을 하려고 하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당정 갈등이 불거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목소리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실패로 끝났지 않습니까? 탈원전 정책 그렇죠. 소득주도 성장 정책 그렇죠. 그리고 또 부동산 정책도 실패를 했는데 이 지금 거론되는 윤종원 전 수석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를 했고 비호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이지 뭐 과거 정부에 못 담았다고 해서 다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만 얘기한다면 그분은 사실은 소주송이라는 그 정책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려온 사람입니다. 뭐 최종적으로는 그런 이제 검증 과정이 끝나고 인사권자가 판단을 하시는 거 아닌가. 윤종원 전 수석이 어떤 인물인지,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그것도 대통령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지 과거 모습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대체로 거시적 총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당장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은 없고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다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업은행장의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하셨습니다.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윤종원 신임 행장이 맞으면 자격이 미달되는 인사라면 모르겠는데 경력 면에서 전혀 무슨 미달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냥 내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경진 의원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단순히 전 정부 사람이어서 반대한다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사실 저 말이 좀 신빙성이 안 가는 것이 한덕수 국무총리도 전 정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만 해도 사실은 오랜 시절, 오랜 이전의 전 정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에 몸을 담았었는데 사실은 또 이명박 대통령 때는 지금 주미 대사를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딱히 지금 무슨 이게 이 반대 진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지금 국무조정실장으로 지금 이렇게 내정하고 있는 윤종원 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직접 발탁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전 정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일단 조금 더 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소주선과 관련해서 이게 실패한 정책의 어떤 이반자 주도자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당내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께서는 이 실패한 소주성 정책을 마지막에 이게 처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불려왔던 분이 윤종원 실장이다. 이렇게 지금 상황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주선 정책의 어떤 주도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상황 인식 판단에 있어서 한덕수 총리와 권성동 원내대표 간에 약간의 어떤 상황 분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국무조정실장은 총리가 직접 총리와 함께 일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총리의 의중이 조금 더 이게 감안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임명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명 가능성이 높다는 건 오늘 조간신문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조간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국조실장에 윤종원 전 수석을 임명하려고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경제수석을 지낸 인사이긴 합니다만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한덕수 총리는 판단했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라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책임 총리제, 또 책임 장관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한덕수 총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사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좀 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스텝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뭐냐면 그 정치적으로 저렇게 나와서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윤종원 만약에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반대가 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인선을 했으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조율을 하는 것이지 인선은 조율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이제 TV라든가 아니면 나와서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사람은 안 된다. 근데 대통령이 만약에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 권성동 그 원내대표 자체의 스텝이 꼬이는 거고 실제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불협화음이 나온 건가?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 한 말씀 더 드리면 예를 들어서 검사들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야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합의하고 의총에서 취임까지 했던 당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에 그 책임성은 권성동 원내대표에 또 있는 거거든요. 그 책임에 대한 것은 지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로 비화가 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스텝이 꼬이는 것이죠. 일종의 신뢰를 잃어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신뢰를 잃는 것보다는 이제 저게 정치적으로 내부 조율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표현적인 문제가 있으면서 오히려 불협화음을 당사자가 일으키는 원내대표가 완충지대가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때 만든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개정하겠다. 개정해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의지 청문회 때부터 드러났었는데요. 목소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셀프 방탄 공보 준칙을 만들었다. 가족 입시 비리 의혹, 사모펀드 의혹, 사학비리 의혹 등 연일 터져나오고 수사를 받게 되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칙을 개정해서 수사 상황이 더 이상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꽁꽁 숨겼습니다. 법무부가 최근 해당 규정은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개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중요한 인권 보장에 관한 룰이 뭐 이재용 룰, 조국 룰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공보준칙을 좀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꽁꽁 틀어막으면 결과적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선택적 공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인권 보장의 면에서는 그게 과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같이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하겠다. 공감합니다. 예. 김수민 평론가님, 일단 저렇게 한답니다. 한동훈 네.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이 해놓은 거를 다시 없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뭐 그것은 이제 피의 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것들부터 포함해서 이제 피의자의 인권 또 존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추세였던 건데 이제 조국 전 장관 때는 논란이 있었던 것이 당시에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수사를 받고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검찰 포토라인을 폐지를 하면서 그것을 가장 먼저 수혜자가 된 사람이 정경심 교수였었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그 수혜를 받던 그런 인물이 되었는데 물론 이제 피의사실 공표 금지라고 하는 대원칙은 중요한 것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이 사건을 꽁꽁 묶어놔서 어떤 알 권리라든지 어떤 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려지는 게 아니었느냐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이제 적정 수준으로는 어느 정도 좀 맞춰놓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한 가지 이제 당부는 이제 좀 그것을 다시 풀다가 본래 원칙이었던 피의사실 공표 금지라든지 피의자의 최소한의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것까지 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법무부에서 적정선을 꼭 마련하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마 공감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까지 개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만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에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 서울대 교수로 직위 해제 상태인 이 조 전 장관이 서울대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밝힌 적이 있다라고 본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황보승 의원이 서울대 측에 알아봤더니 서울대 측에서 입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말이 엇갈리는 걸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일단 저는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걸 사의 표명하지 않았는데 했다라고 이야기할 동의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입장은 그렇게 나오죠. 예, 사후적으로 그냥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황보승희 의원이 입수했다는 그 정보가 더 정확하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이거는 본인이 했다라고 하면은 한 걸로 봐야지 이걸 또 정치적인 공세의 어떤 또 수단으로 가져가는 건 좀 온당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서울대 측에서 입장이 잘못 전달됐거나 그 입장을 받아본 황보승희 의원 측이 잘못 해석했다. 예, 거기에서 뭔가 오류가 난 게 아닌가라고 객관적으로 진단이 됩니다. 근데 참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 조국 장관 일가가 본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법정에서 사실관계가 그 주장과 정반대로 확정이 됐고 형이 선고됐던 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진실은 곧 밝혀질 겁니다. 어찌됐든 현재 기소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대 측에서는 직위 해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긴 하는데 박선님 짧게 한 말씀. 누가 그 얘기했잖아. 조국의 강을 건너자고. 여든 야든 조국의 강을 건너고요. 언론도 조국의 강을 건넙시다. 네. 나는 좀 답답하네요. 좋으니까. 자, 조 전 장관의 이야기가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짤막짤막하게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 게 있으면 그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차원인데 박성렬 의원님께 좀 불편하셨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돌아오죠.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죠. 고맙습니다.